그러니까 100제곱미터 이상부터 다중이용업소에 해당이 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화장실도 제외하고 계단실도 제외했다면은 99제곱미터가 나왔다. 그래서 여기는 다중이용업소가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어필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만약에 화장실이 이 영업장 안에 있는 경우, 즉 내부 카페에서 화장실을 갈 수 있다면 이 화장실은 강의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건영 건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면적에 관련된 내용을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건축 실무함에 있어서 건축법만 보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법령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건축 허가를 접수하게 되면은 여러 부서에서 체크를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소방서에서 체크하는 부분이 바로 다중이용업소에 관련된 내용을 건축 허가 때 체크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커피숍, 식당, 제과점과 같은 이러한 영업장이 있는데요. 이러한 영업장이 건축법에서는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인데 우리가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다중이용업소 같은 경우는 다중이용업소의 특별법에서 또 별도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린생활시설을 설계를 할 때 건축법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다중이용업소에 관련된 특별법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규정에 맞춰서 설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서 다중이용업소에 관련된 내용들을 설계를 해서 건축 허가를 접수했는데요. 소방서에서 이 비상구 규정이라든가 다른 규정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좀 문의가 있었고 협의를 좀 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다중이용업소의 이 영업장 면적에 관련된 산정 기준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서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린생활시설과 소방법에서 말하고 있는 안전시설 설치 부분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건축법과 매우 관련이 깊은 이 다중이용업소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가 설계라든가 상가 건축에 관심이 있는 우리 자영업자분들도 이 관련된 내용들을 좀 보시고요. 커피숍, 일반 식당, 제과점,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면적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그 기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중이용업소에 관련된 내용들을 또 강의를 하기란 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아주 개략적인 내용만 여러분에게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건축법 해설에서 다중이용업소에 관련된 내용들을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 영상을 좀 찾아서 여러분이 공부를 해 보시고요. 아주 개략적인 것만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중이용업소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축법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이라는 게 나옵니다. 다중이용시설. 이런 경우는 조금 큰 건축물이죠. 16층 이상이라든가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이 다중이용시설이고요. 다중이용업소는 말 그대로 영업장의 업소에 관련된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중이용업소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즉 일명 다중이용업소법에서 정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종류가 어디에 나오냐면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2조의 업소의 종류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고 있는 영업장이 바로 휴게음식점, 즉 커피점이죠. 커피숍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이제 휴게음식점이고요. 자, 일반 음식점, 식당이라든가 뭐 술집이라든가 고깃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일반 음식점이죠. 자, 그리고 제과점, 빵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다 다중이용업소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을 설치를 하려면 다중이용업소법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 내용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자, 이 세 가지 업종,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세 가지 업종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지상층에 설치할 경우에 영업장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 다중이용업소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 영업장 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이면은 이 바로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상에 설치할 경우에는 99제곱미터까지 설치를 하게 되면은 다중이용업소에 안 들어가는 것이고, 지하층 같은 경우도 65제곱미터까지 설치를 하게 되면은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영업장 외에 PC방이나 고시원이나 학원 같은 경우는 조금 대규모 학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용도의 건축물이 다중이용업소법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건축물을 우리가 설계를 할 때는 건축법 외에 다중이용업소법을 한 번 더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이 부분은 이제 건축 실무를 하면서 이런 용도를 설계해 보신 분들은 아마 경험이 있을 것이고,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이 내용을 보시고 이러한 건축물을 설계할 때에 잘 살펴봐서 설계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영업장 면적입니다. 영업장 면적. 영업장 면적을 산정할 때에 현장에서 많은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 좀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영상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영업장 면적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중이용업소에 해당이 되면은 무엇이 달라집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가 있겠죠. 다중이용업소에 해당이 된다면 다중이용업소에서 설치해야 되는 소방시설, 그러니까 소방시설과 비상구와 영업장 내부 피난 통로와 그 밖에 안전시설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다중이용업소에 관련된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다중이용업소에 해당이 된다면 여기에 설치돼야 되는 바로 소방시설에 관련된 내용들과 비상구 규정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만 또 설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다중이용업소에 해당이 된다면 소방시설, 그리고 특히 지하층 같은 경우는 간이 스프링클러나 캐비넷형 스프링클러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층 면적은 얼마 된다고 그랬죠? 66제곱미터 이상의 일반 음식점, 술집, 그리고 제과점 같은 경우는 다중이용업소에 해당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층 같은 경우는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중이용업소법이 상당히 강력한 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지하층 같은 경우는 직통계단을 또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설계하는데 애로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지상층에는 이렇게 비상구를 설치를 해서 완강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되고,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비상구로 나가는 주요한 설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을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건축 허가를 접수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도 협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주 개략적으로 다중이용업소에 해당이 된다면 이런 부분들이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21년도에 발간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업무처리 지침이 발간이 됐는데요. 이게 공무원용입니다. 공무원용. 소방청 화재예방과에서 발간을 했는데요. 발간의 이유는 현장에서 너무나 혼란이 많다. 즉, 다중이용업소법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지만 또 현장에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적용을 하다 보면 어떤 곳은 이게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 해석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복잡했기 때문에 2021년도에 이러한 일관성 있는 다중이용업소에 관련된 이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 별도로 업무처리 지침을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처리 지침을 가지고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무처리 지침을 보시면은 바닥면적 산정 기준이 나오는데요. 이게 바로 영업장 면적입니다. 그래서 현재 실태가 영업장 면적을 산정할 때에 건축물 대장상의 면적, 그리고 또 소방시설 설계업자의 설계 도명상 면적, 또 건축사가 실측하는 면적, 이렇게 다양하게 면적에 관련된 산정 적용이 좀 달랐기 때문에 객관성 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곤란했다, 이런 내용이 현 실태로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방청에서 4가지 사례로 영업장 면적을 산정하는 그 기준을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요. 그 4가지 사례를 우리가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건축물 대장상의 면적을 보면은요, 우리가 한 층에 다양한 용도가 들어갔을 때 각각의 세부적인 면적에 관련된 내용들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공용 면적까지 합해서 나옵니다. 이게 이제 건축물 대장을 조금 더 복잡하게 들어가게 되면은 집합 건축물이냐 아니면은 일반 건축물이냐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집합 건축물은 그래도 좀 다 용도가 나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수 있지만 일반 건축물 같은 경우는 이 층별로 다양한 업소의 면적이 안 나와요. 이러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소방시설 설계업자가
그 영업장 면적을 또 측정을 해가지고 면적을 산출하거나 아니면은 건축사가 현장에 가서 그 부분을 또 실측을 해서 도면을 만들어가지고 소방청하고 협의를 하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뭐 면적을 산정하는 기준이 다양해가지고 현장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될지 객관성 확보가 굉장히 부족했다. 이렇기 때문에 소방청에서 4가지 사례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영업장 면적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이 부분을 4가지 사례를 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는 집합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집합 건축물. 그러니까 큰 상가가 있는 경우에 각 실별로 등기를 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101호는 커피숍 면적이 얼마, 102호는 또 소매점 면적이 얼마, 이렇게 집합 건축물의 등기를 각 호실별로 하는 경우가 집합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건축물 대장을 작성할 때에 집합 건축물로 할 거냐 아니면 단일 건축물로 할 거냐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서 건축물 대장을 정리를 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집합 건축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수월하다. 자, 당해업소, 뭐 스트리트형 상가 같은 이런 당해업소의 전유 면적을 바닥 면적으로 산정한다.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에 전유부 이 대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 실별로 면적이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각 호실별로 바닥 면적이 명확하게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건축물 대장의 전유부 면적이 바로 영업장 면적이 되는 겁니다. 영업장 면적이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건축물 대장의 바닥 면적, 즉 계단이라든가 복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하는 바닥 면적에서 공유 면적, 공용 복도, 공용 계단, 공용 화장실을 제외한 면적이 바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 면적이라고 우리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유부 면적은 말 그대로 영업장 면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건축물 대장의 바닥 면적에서 공용 복도, 계단, 화장실 이런 부분들을 다 제하고 순수하게 영업하는 그 면적이 바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 면적으로 보시면 된다. 자, 그래서 이게 100제곱미터 이상인 이런 커피점이나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는 다중이용업소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합건축물을 좀 수월하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큰 문제가 되지 않겠죠. 자, 케이스 두 번째부터 여러분이 좀 면밀하게 살펴보고 여러분 실무에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반 건축물, 그러니까 집합건축물이 아니고요. 단일 건물에 여러 가지 호실들이 있다. 여러 가지 근린생활시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반 건축물 중 해당 층 전부 또는 일부 또 분할하여 사용할 경우에 건축물 현황도상 공유 면적을 제외한 영업장 면적을 건축사 또는 소방설계업자가 측정한 것을 영업장 면적으로 본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이 확인을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작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2층에 이렇게 호실들이 있고요. 복도가 이렇게 있겠죠. 복도가 있고 여기에 계단이 있고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있을 때 1호실, 2호실, 3호실을 영업장을 면적을 따져볼 때요. 여러분이 이게 일반 건축물 같은 경우는 건축물 대장에 층별 면적만 나오는 겁니다. 층별 면적만 나온다. 물론 건축사가 이제 건축 허가를 이제 접수할 때에 설계 도면을 접수를 해서 거기에 일부 내용들이 나옵니다만은 건축물 대장상에는 층별 면적만 나온다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건축사나 소방설계업자가 이 1호실이나 뭐 2호실에 가서 직접 측정을 해야 된다. 실측해가지고 도면을 작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해당 층의 전부 면적에서 이 공용 부분, 복도 부분과 계단과 엘리베이터 이 홀 부분들을 제외한 면적이 바로 영업장 면적이라고 해석을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영업장 면적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두 번째, 해당 층에서 전부나 또는 일부를 사용할 경우에, 만약에 1호실, 2호실, 3호실 전부를 사용할 경우에는 복도와 그 다음에 계단, 또 외부 공용 화장실입니다. 공용 화장실, 공용 계단입니다. 내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화장실이 아니라 영업장 바깥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영업장 면적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만약에 화장실이 이 영업장 안에 있는 경우, 즉
내부 카페에서 화장실을 갈 수 있다면 이 화장실은 영업장 면적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영업장 면적에 포함이 된다. 그러니까 공용복도 외에 내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방이나 화장실이나 뭐 기타 이런 뭐 창고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다 영업장 면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살펴보시고 설계를 할 때도 이 비상구 규정이라든가 다른 소방시설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케이스 세 번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전체를 하나의 영업장으로 사용할 경우에 공유 면적은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건축물 전체를 통으로 우리가 다 영업장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이 공유 면적, 계단이라든가 복도라든가 화장실 이런 부분들도 사실상 영업장으로 전유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바닥 면적 산정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포함이 된다. 여러분 아마 이 내용을 접하지 않은 분들은 당연히 계단, 복도, 화장실 다 제외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기 소방청 업무 지침에 보시면 건축물 전체가 하나의 영업장입니다. 건축물 전체가 하나의 뭐 식당으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카페, 베이커리로 사용한다면 여기에 공용 계단이 있을 것이고 엘리베이터도 있잖아요. 공용 화장실도 있고. 그러나 한 건물 전체를 하나의 영업장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공용 면적, 계단, 복도, 화장실도 영업장 면적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물 전체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음식점이나 제과점이나 커피점이나 우리가 교회에 나가보면 건물 전체를 이렇게 커피점이나 베이커리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공유 면적을 바닥 면적, 즉 영업장 면적에 포함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좀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소방청 지침에 이런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예시원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1층부터 3층이 하나의 영업장으로 사용되고 다중이용업소 허가는 2층과 3층만 받은 경우.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소방서잖아요. 소방서인데 이 건축물이 하나의 영업장으로 사용하는데 1층은 이렇게 또 피난층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다중이용업소에서 제외된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고 소방서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중이용업소 허가를 2층과 3층만 이렇게 접수를 해서 받았다. 이럴 경우에는 영업장 면적에 공유 면적을 포함을 해야 됩니다. 영업장 면적에 이 공유 면적을 포함해야 된다. 그래서 직통계단과 화장실과 복도 이 공유 부분을 면적에 포함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뭡니까? 1층부터 3층까지 하나의 영업장으로 사용을 한다면은 공용 면적도 다 포함을 시켜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직통계단, 화장실, 복도 이 부분도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건물 전체가 하나의 영업장으로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을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1층 부분이 다른 업소였다면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건물 전체가 하나의 영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건물이 하나의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용 면적을 다 넣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케이스가 되는데요. 영업장 내부에 계단이나 복도나 화장실 등이 있는 경우, 즉 그러니까 영업장 내부에 복층으로 설치하는 복층 구조의 영업장이면 내부 계단이 설치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복도도 설치될 수 있겠고 이 영업장 내부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영업장 내에 공유 면적이 있는 경우에 영업장 바닥 면적 산정에 포함을 해야 됩니다. 포함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100제곱미터 이상부터 다중이용업소에 해당이 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화장실도 제외하고 계단실도 제외했다면은 99제곱미터가 나왔다. 그래서 여기는 다중이용업소가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어필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영업장 내부에 화장실을 설치를 한다면 이 부분은 영업장 바닥 면적으로 포함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셔야 되고요. 복층 같은 경우도 1층과 2층, 이 복층을 다 면적을 산정을 해가지고 영업장 면적으로 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층 같은 경우는 내부 복층 계단이 있을 것이고 또 비상구를 만들어야 되고 또 다른 통로도 좀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복층구조, 복층구조나 영업장 내부에 있는 화장실, 계단 이런 부분들은 다 영업장 바닥 면적에 산입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건축물 2층부터 3층이 하나의 영업장으로 사용되고 1층은 기타 특정 소방 대상물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 영업장 면적에 이 공유 면적을 제외해야 된다. 왜 제외해야 되죠? 건축물 전체가 하나의 영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는 1층이 다른 용도고요. 2층, 3층이 한 영업장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건물 전체가 영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영업장 내부의 면적을 가지고 바닥 면적을 산정을 해야 된다. 영업장 면적을 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건물 전체가 영업장이 다 다를 경우에는 공용 부분 면적을 다 제외시켜야 된다. 제외시켜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 소방청 업무 지침을 보니까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민감하고 좀 까다로운 부분들은 여러분에게 하나하나씩 해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만 공부하기도 힘든데 다중이용업소법까지 또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실무를 하시게 되면은 꼭 만나야 되는 부분이니까 특히 근린생활시설이나 상가설계를 하시는 분들은 좀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